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보시면요. 먼저 식품화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자 들어가시면 조금 부담감도 있고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 생화학, 식품화학 모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풍선 1 보시면요. 수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밑줄 먼저 쳐보도록 할게요. 식품 중에부터 끝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식품 중에 들어있는 물은 자유수하고 결합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다 먼저 밑줄을 쳐두시고요. 자유수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결합수에도 동그라미 하나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자유수하고 물론 그 결합수에 뜻이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 같은 경우는요. 식품 중에서 당류, 염류, 그 다음에 수용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용해하는 물을 자유수라고 합니다. 자, 당류, 염류, 단백질, 단백질을 용해할 수 있는 물, 용해하는 물을 자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합수는 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이에요. 자,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입니다. 자, 제가 말씀은 드렸어도 지금 필기는 안 했지만 식품 중에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식품 중에서 당류, 염류, 단백질을 용해하는 물. 이거 안 썼네요. 용해하는 물. 네. 그리고 역시 결합수는 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수의 성질은 무엇이 있는지 괄호 2번에 나와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 정리가 쭉 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유수는 보통 형태의 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물의 성질을 그대로 띄고 있어요.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면은 얼게 되고 그 다음에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이러한 특징들 다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용질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써드린 거예요. 염류, 당류, 그 다음에 수용성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써놓을 때는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단백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한다. 정의에 딱 부합하는 거죠. 네, 이렇게 찔끔찔끔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용매로 작용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3번 동그라미에서는 식품을 건조시키게 되면 쉽게 제거돼요. 자, 건조시키면 쉽게 제거되고 100도씨에서 증발하는 형태의 물이다.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왜? 물의 표면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수면과 그 물속 전체 그 물의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가지고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씩 양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건조시키면 쉽게 제거, 100도씨에서 증발하는 형태의 물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도씨, 0도씨 이하로 냉각하게 되면 얼게 되죠. 동결된다. 전체적으로 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5번 미생물의 번식, 발화에 이용 가능에다가 밑줄. 그 다음요. 비열과 표면 장력, 점성이 큽니다. 자, 6번도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 자, 비중은 4도씨에서 가장 크게 되죠. 네, 4도씨에서 제일 크다.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4도씨에 동그라미 해둘게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의 일부분을 분자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조금 구체적으로 써드리려고요. 빼먹은 부분 자꾸 보충하게 됩니다. 그 일부분을 형성하는 결합수의 성질은요. 1번에서 용매로 작용하지 못해요.
자유수하고 큰 차이죠.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보통 물보다는 밀도가 더 큽니다. 자, 물보다 밀도가 큰 밑줄.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해도 증발되지 않고요. 그리고 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도 잘 얼지 않아요. 자, 증발되지 않은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품 조직을 압착한다 하더라도 네, 제거되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음 역시 밑줄. 그 다음에 5번이죠. 0도씨 이하 저온에서도 잘 얼지 않음.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럼 결합수는 절대적으로 안 얼냐? 그건 아니에요. 영하 80도씨에서 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밑줄 쳐두시고 7번 전체적으로 다 칠게요. 식품 성분인 그 단백질, 탄수화물들과 결합되어 있다. 요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8번에다도 밑줄 쭉 칠게요.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수와 결합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유수, 결합수 내용 서로 그 특징 잘 기억을 해 놓으셔서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유수인지 결합수인지 잘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바로 4번에 식품의 수분 활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제목 옆에다가요. 땡땡 해놓으시고 수분 활성도에 관련된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밑에 물론 나와 있긴 한데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네, 수분 활성도예요. 뭐 정의라기보다는 지표다 하는 그 특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정의는 그 밑에 걸로 할게요. 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분 활성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번 동그라미에서 수분 활성도 정의가 나와 있죠. 땡땡 뒤에 보시면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의 온도에서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임의의 온도에서 그 뒷부분 쭉 밑줄 칠게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하여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박스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가 AW로 나타내게 되잖아요. AW는 P0분의 P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P고요. 그 다음에 그 임의의 온도로 되어 있는 그 온도 있죠. 설정된 그 온도.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P0입니다. 그것들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쭉 표현한다 하더라도 알아채실 수 있어야 되고 이 공식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분 활성의 계산이에요. 역시 땡땡 뒤에 밑줄을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에 있는 용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달라짐. 까지 밑줄을 쳐 놓으시면 되겠고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식품 중 물의 몰수를 MW라고 하고요. 용질의 몰수를 MS라고 한다면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식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식만으로 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MW분의 MW 뭐 이렇게는 안 보시겠죠. 예. 밑에 뒤에 더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분모예요. MW 더하기 MS 분의 MW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거를 한글로 조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MW가 뭐였죠? 물의 몰수였죠. 물의 몰수 분의 더하기 그 다음에 MS는 용질의 몰수였어요.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였죠. 이렇게 하나 옆에다 더 적어 주시고요. 그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서 수분 활성도는요.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억에 수분 활성도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 부분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니온도 밑줄 쭉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수분 활성도가 더 높은 값이에요. 자, 온도가 높을 때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뒤에 높은 값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같은 걸 가지고 실험한다 하더라도 높은 값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라 수분활성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온도를 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니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밑줄을 쳐놓고요. 동그라미 2개 쳐놨죠. 그 뒤에다가 써놓으세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온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온도 표시. 이렇게 니은 뒤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활성도는 높은 값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는 상대 습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대 습도는요. 땡땡 뒤에 바로 나와 있죠. 대기 중의 수분 함량을 나타내요. 거기에다 밑줄 해놓으세요. 대기 중의 수분 함량을 우리는 상대 습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뒷부분 식품의 수분 함량은 상대 습도와 평형에 이르며 그때의 식품의 수분 함량을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식품의 수분 함량부터 밑줄을 쭉 그어주신 다음에 그 아래에 평형 수분 함량에다가 박스를 하나 해주세요. 자, 온도가 높으면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높고 온도가 낮으면 수분 함량이 낮으므로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밑줄 칠게요.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왜? 얘가 그 상대 습도하고 평형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형 수분 함량도 역시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중에 수분은요. 식품이 놓인 그 환경, 즉 온도라든가 습도에 따라서 변화하게 돼요. 식품 중에 수분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빵을 놔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식탁 안에 위에다가 빵을 올려놨는데 대기 중에 상대 습도가 높아요. 오늘 되게 습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빵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상대 습도가 낮게 되면은 탈습이 돼요. 식빵 안에 있는 그 수분이 오히려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습한 날 빵을 어떻게 밀봉하지 않고 그냥 두시면 어떻게 돼요? 더 눅눅하게 되는 거고 건조한 날 그냥 밀봉 않고 빵을 두게 되면 얘가 더 건조하게 되는 거죠. 수분이 날아가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요. 대기 중에 수증기 압력하고 식품 표면의 수증기압이 같게 돼요. 같을 때까지 뭐 수분을 흡수하거나 혹은 수분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식품 표면 수증기압하고 같게 된다 그랬죠. 대기 중의 수증기 압력하고 식품 중의 수증기 압력하고 같게 돼요. 그래서 흡습과 탈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안정한 상태의 수분을 바로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빵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내용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박스 보시면 상대 습도 RH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수분 활성도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우리 4번 동그라미에서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그 수분 활성도.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입이 말라서 꼬이는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미생물들이 생육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최저의 수분 활성도는 도대체 얼마쯤 되는가? 그 표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셨어요. 세균이 제일 수분 활성도가 크죠. 0.90, 효모는 0.88, 그 다음에 곰팡이가 0.80이고요. 내 삼투압성 효모가 0.6이에요. 하나만 더 첨가할게요. 내 건성 곰팡이. 내건성 곰팡이의 경우는요 0.6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뚜루룩 이렇게 내려오시면 좀 외워두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고 괄호 5번에 등온 흡습 곡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곡선은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큰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게 바로 등온 흡습 곡선이에요. 자, 바로 아랫줄 보시면 어떤 온도라고 나와 있죠? 역시 어떤 온도를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온도?
뭐 임의 온도 다 똑같아요. 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대기의 상대 습도와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거기까지 밑줄. 자, 그리고 끊어서 그 옆에요. 보통 역 X자형을 나타낸다. 요렇게 돼 있죠. 우리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니까요. 자, 그래서 역 S자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에 이력 현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력 현상. 자, 간단하게 문제를, 밑줄을 그어 놓고요. 그래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땡땡 바로 뒤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등온 흡습 곡선과 등온 탈습 곡선이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력 현상이에요. 그렇게 돼서 건조식품 제조 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밑줄을 좀 쳐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바로 곡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요렇게 된 곡선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곡선 있죠?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곡선이요. 탈습 곡선이고요. 표시해 놓으세요. 탈습 곡선. 자, 아랫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흡습 곡선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이 벌어져 있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력 현상이에요. 히스테리시스 이렇게 불리우는데, 자,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고, 탈습돼 나간 수분이요, 전부 흡수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 전분이라든가 단백질 함량이 특히나 큰 그런 식품일수록 이력 현상이 커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 이력 현상이다, 그거 써놓으세요. 정의는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밑줄 그은 걸로 대체하시면 되겠고, 전분과 단백질 함량이 클수록 이력 현상이 커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 현상이 큰 식품들은요, 밀착 포장해야지 이력 현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프 한번 보셨고요. 배트 수분 함량이라는 거 있죠? 이 배트 수분 함량은 배트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번 동그라미에 등온 흡습 곡선의 구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기억과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1 영역하고 제2 영역이 나와 있어요. 제1 영역하고요. 제2 영역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네들은 결합수의 형태예요. 자, 앞에서 결합수와 자유수 보셨죠? 기억과 니은은 결합수고요. 디귿은 자유수입니다. 자, 그거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그래프 잠깐 또 보시면은 1, 2, 3 해가지고 영역이 나누어져 있죠? 거기에서 제1 영역입니다. 자, 괄호 안에 단분자층 형성 영역에다가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고요.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네, 그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밑줄 치신데 위로 좀 빼내셔가지고 그림을 그려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식품이라고 하면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뜨문 예, 하나의 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단분자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통해서 산소라든가 햇빛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거 하나 그려 놓으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점에 제가 표시를 좀 할게요. 결합수 형태다. 결합수에다 밑줄 하나 쳐두시고, 자, 그런데 어떤 결합이냐? 맨 뒷부분 보시면 이온 결합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밑줄. 그리고 용매로 당연히 작용하지 않죠. 결합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산소나 햇빛의 침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저장성이 낮은 구역이 바로 제1 영역이에요. 유지식품의 안전성, 저장성이 낮아요. 그거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요.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써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매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매트 포인트. 매트 포인트. 어떻게 쓸까요? 네. 매트 포인트.
요런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요게 1영역이었잖아요. 1영역과 2영역의 경계예요. 매트 포인트는 자 1, 2 영역의 경계다. 이렇게 써두시고 여기에서는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 매트 포인트에서는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얘가 치밀하게 이거 다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빨리 지금 그리고 계세요. 요렇게 치밀하게 1영역하고 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1영역은 물 분자들이 좀 듬성듬성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주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산패가 억제돼요. 자, 뭐라고 써드릴까요?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분자막을 형성해요.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산패가 억제돼요.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이렇게 필기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영역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얘는 경계면에 있어요. 순수하게 1영역에서는요. 유지식품의 안정성과 저장성이 낮아요. 그런데 1, 2영역이 끝나고 2영역이 시작되려는 그 경계에서는 아주 균일한 분자막처럼 이렇게 분자막을 물분자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산패가 억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요,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괄호 안에 돼 있죠. 그 부분을 밑줄을 쳐놓으세요. 요게 1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2영역 여기다 그려볼게요. 거기에 밑줄 치신 데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물분자들이 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좀 더 막 듬성듬성하긴 한 것 같지만 덩어리 져서 물분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그리니까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균일하게 안 그려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다분자층 형성해요. 첫 번째 점에 다분자층을 형성한다라는 거에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수소 AW 해가지고 수분활성도가 이제 어느 영역인지 그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나 써주시고 자, 우리 1영역은 이온결합이었죠. 2영역은 수소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주로 결합수에다가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네 번째 점으로 넘어갈게요. 건조식품의 안전성이 큰 영역이에요. 밑줄. 그 다음에 역시 결합수이기 때문에 거의 용매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갈게요. 자유수라고 말씀드렸죠. 괄호 안에 모세관 응축 현상이다. 그 부분에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갈게요. 자유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에서 당연히 용매로 작용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점. 식품의 품질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제3 영역이에요. 가수분해 반응이라든가 효소 반응, 유지 산화 반응, 미생물 증식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목 부분 식품의 품질 변화에다가 밑줄을 쫙 쳐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팁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6번 괄호로 넘어가서 수분활성과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유지, 산화 해가지고 제1 영역에서 가장 안정하다고 했거든요. 그 제1 영역에다가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바로 매트 포인트인 거예요. 왜? 1영역과 2영역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1영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데에다가 꼬리를 빼서 매트 포인트라고 하나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효소적 갈변 나와 있습니다. 자, 땡땡땡 밑줄 칠게요. 그 수분활성이 0.6에서 0.8 범위에서 갈변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그 부분 빨리까지 밑줄을 쳐두시고 그 다음에 0.8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응 속도가 저하된다. 끊어서 다시 하나 밑줄 해놓으시고요. 효소 반응의 경우에는 수분활성이 높을 때가 활발하다라는 거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말풍선 두 번째 탄수화물 파트입니다. 괄호 1번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 필기 다 되셨죠? 자, 이렇게 놓고 탄수화물의 정의를 보시면 탄수화물은 일단 탄소, 수소, 산소,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밑줄. 그리고 일반식 보시면 CM 괄호 열고 H2O 괄호 닫고 N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거기다가도 하나 밑줄, 일반식에 밑줄 해놓으시고 그 뒤에 끊어서 분자 내에 2개의 하이드록시 기와 1개의 알데하이드 기 및 케톤기를 갖는다. 밑줄. 자,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면 뭐라고 부르죠? 알도우즈. 그 다음에 케톤기를 가지면 케토우스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살펴보셨고 밑줄 치신 후에 이제 괄호 2번에 단당류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쳐요. 하나의 당으로 구성된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이다. 에다가 밑줄.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탄소의 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2탄당,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으로 구분돼요. 자, 6탄당까지 밑줄. 그 다음에 카본일기 종류라고 나와 있죠. 카본일기 종류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 카본일기 종류에 따라서 알데하이드기를 가진 당을 알도우스 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케톤기를 가진 당을 케토우스라고 한다. 거기까지 밑줄. 네, 저희가 뭐 생화학에서 공부하셨던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5탄당 나와 있고요. 리보스는 어떻다 그랬죠? 네. 핵산과 조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 뒤에 밑줄 쳐놓으시고 니은, 디귿, 리을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6탄당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먹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6탄당이죠. 기억에 포도당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당은요. 그 옆에다 땡땡 쳐놓고 하나 써놓도록 할게요. 보통 알파형으로 존재해요. 알파형. 그래서 감미도도 한번 보시면은 알파형하고 베타형하고 보시면은 우리 자연계에서 보통 존재하는 형태는 알파형이라고 말씀드렸고 감미도도 알파형이 훨씬 더 강해요.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 하나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에 밑줄을 좀 쳐볼게요. 식물체에 널리 분포한다. 분포까지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끊어서 유리 상태로서는 포도나 그 밖의 과실 및 일반 식물의 식물체 체내에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밑줄을 쭉 쳐놓으시면 되겠고 전분이나 섬유소 등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점에 중요한 게 포유동물의 혈액에도 0.1%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0.1%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0.1%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당뇨의 증상이 없으신 정상 건강하신 분들을 보시면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0.1% 정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뒷부분이에요. 동물 체내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다. 밑줄.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은 과당입니다. 자, 과당에다가는요. 그 뒤에 땡땡 해놓으시고 천연에서 베타형으로 존재해요. 자, 땡땡 뒤에 천연에서 베타형으로 존재. 과당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형이 있고 그러니까 베타형이 있죠. 얘는 주로 존재하는 형태로 감미도가 더 단 거예요. 요거 감미도예요. 포도당은 주로 알파형으로 존재하니까 알파형이 더 달았고, 과당은 베타형으로 주로 존재하니까 베타가 더 달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점에 유리 상태로 과실과 꿀에만이 존재한다. 밑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서 설탕, 라피노즈, 이눌린의 구성 성분이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은 이렇게 묶어둘게요. 자, 천연의 당 중 단맛이 가장 강한 게 과당입니다. 자, 단맛이 가장 강한 밑줄 쳐놓으시고, 용해도가 가장 커요. 네 번째 점에. 거기다가도 밑줄. 그렇지만 점도는 설탕이나 포도당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해도, 감미도가 비례해요. 얘네들이 제일 달고 제일 용해도도 크고 해가지고 두 개를 좀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과당은 포도당과 같이 식품 감미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니까 굳이 밑줄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에 마노스 나와 있습니다.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점에 밑줄 그을게요. 다당류인 만난의 구성 성분 곤약에 함유되어 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갈락토스입니다. 역시 유리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점에 첫 번째 젖당. 네, 이당류잖아요. 젖당.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젖당이 되는 거죠. 젖당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로서는요, 갈락탄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젖당 위에다가는 이당류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갈락탄은 굳이 밑줄을 안 칠 거예요. 다당류라고 써주시고요. 세레브로시드도 당지질이라고 써두세요. 그것들의 구성 성분이 갈락토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식물 조직, 해초, 젖, 뇌, 신경 조직 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탄수화물에 요 6탄당까지 단당류의 6탄당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당 유도체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예, 꼭 필요한 부분들 암기해 두시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